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자소서를 읽어주는 남자 윤성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1시간 동안 공공기관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지 잘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원하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소서를 얘기해 준다라고 하니까는 저 사람 누구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저는 에듀윌이라는 취업 아카데미에서 자소서, 그 다음에 또 면접, 또 다양한 형태의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의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많은 학교, 그 다음에 또 많은 기관에 실제로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양력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리진 않더라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제가 좀 정리해 뒀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양력들을 보고 지금 오늘 나에게 1시간 동안 자소서를 이야기해 줄 남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소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이 써본 사람들도 어떻게 써야지 잘 쓰는 건지 좀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쓰는 게 잘 쓰는 거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사전부터 좀 잘 써놓은 자소서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우리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자소서 때문에 또 시작부터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한번 전달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합격하는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채 또 뿐만 아니라 자소서를 디테일하게 평가하는 기관에 합격하는 자소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다 보면은 채용 전형에 이제 실제로 공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은 자소서를 적부로 보고 어떤 기관은 자소서를 정량화시켜서 아니면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부를 보는 기관도 있고 평가를 하는 기관도 있는데 굳이 적부를 보는 기관은 자소서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속성상 어떤 채용 과정에서 뭔가의 서류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선가는 분명히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합격하는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과 직무가 글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내가 일하게 되는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나의 글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나 너무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나 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라는 형태의 어필이 아닌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 경험 속에서 이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능력과 정말 필요한 어떤 소양들이 갖춰졌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이 아무래도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고 또 NCS 어떤 채용 전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성이 강조가 되었어요. 그럼 공정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증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도 보게 되고 면접도 보게 되고 또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까지 거쳐지게 되는데 이때 공공기관 자소서에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이 써졌을 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합격하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글을 쓰는 기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 이 글을 다시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또 필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쓰여지게 되는 글은 다시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내가 다시 보기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나중에 볼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이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자소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평가받는 자소서에 실제로 합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조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성과 지향의 경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경험 속에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은 성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험은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 경험의 과정 속에서 성과를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목표하는 과정이다 보니 기존과는 다른 방식 아니면 기존에 그냥 막연했던 어떤 인과관계 흐름의 방식이 아닌 내가 어떤 특정 행동이나 특정 통제를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과정들이 어떤 역량을 함양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성과 지향의 경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잘 감이 안 오죠? 한번 예시를 들어보고 우리가 어떤 글이 쓰여져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보여지는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불합격 자소서입니다. 그래갖고 모 기관에 불합격을 했던 자소서인데 서류 과정에서 떨어졌죠. 자, 글을 본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 대한 이해나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구조화되어 있어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공무원이셨던 아버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실제 일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춤형으로 내가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글로써 먼저 어필을 해줘야 되죠. 아쉬운 점은 뭐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보기 전에 글로써 여러분들이 먼저 검증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적부자소서조차도 소재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코레일 적부자소서에서 부적합이 떠서 떨어진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쓰지 말라는 소재를 썼었거든요. 뭐 그 소재를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코레일조차도 부적합 자소서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글을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이 어떻게 수정이 되면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 자소서의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과 그 다음에 뒤의 글들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전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뒤에 쪽에 있는 글을 보고 지금의 현재 이 사람을 선택을 할지 너무 명확히 보이죠. 자, 그래서 기관과 기업에 대한 특히 직무에 대한 이해까지도 추가를 시켜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기술이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 발전소에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험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써 잘 정리를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유형들의 글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글을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는 자소서 실제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종 합격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은 이러한 자소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제로 자소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저랑 같이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소서를 적는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되고 유형별로 접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Y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Y형 유형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 그 다음에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떠한 목표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일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들이 되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토리텔링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고 실제로 이 기관에 필요한 준비였었다라는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 글을 적기 위해서는 직무기술서를 먼저 살펴보고 직무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지식기술 태도 중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실제로 어떠한 요소들을 함양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회사를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이 업무에 맞는 라이트한 인재임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실제로 지원자들 지도를 하다 보면은 굿 퍼슨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실제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공기관이 굿 퍼슨을 뽑는 게 아니라 라이트 퍼슨을 뽑는 거거든요. 즉 맞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라이트한 사람임을 어필을 하면서 합격을 했지 좋은 사람임을 어필을 하면서 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Y형 유형의 문항은 기업,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이 업무에 정말 라이트하게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증빙이 됐을 때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구조화시킨 글을 작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What형 문항이죠.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대인관계적인 경험, 그 다음에 가치관, 직업윤리적인 경험들 여러 가지 형태의 무슨 형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특정 경험 속에서 어떠한 역량을 만들어내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What형 유형의 문항들은 내가 공공기관이 제시한 어떤 자소서 항목 유형에 맞춰갖고 내가 특정한 경험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역량, 어떤 키워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구조화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토리를 텔링하듯이 저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이러한 역량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잡아갖고 텔링하듯이 쭉 설명을 하면서 정말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해주는 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하듯이 쓰랬다라고 해서 친구한테 막 이야기하듯이 쓰는 건 아니죠. 내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도록 나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내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좀 더 정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타 기법 같은 형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타의 어떤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다 활용하셔도 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성과 지향이 돼야 되겠죠. 제가 제 손을 이렇게 탁 때리면은 손이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안 아프기 위해서 때릴 때 피했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때렸으니까 아프다. 그래갖고 원인과 결과가 나왔는데 자, 똑같은 원인과 결과긴 한데 때릴 때 피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 아픈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통제를 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기존과 다른 방식 아니면은 어떤 특정 방법으로든 변화나 통제를 가하는 형태가 있었어야 되고 그런 변화와 통제를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결과로 연결을 시키면은 그게 성과 지향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우형 문항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일할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일할 것이냐는 Y형 문항과 거의 합쳐져 갖고 지원 동기와 연계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우형 문항은 논술형 문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최근에 기관과 연계되는 이슈를 찾아서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묻는 문항들을 많이 쓰게 합니다. 예전부터 뭐 금융공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논술형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던 편이고 평가 자체도 논술 평가를 보는 금융공기업들도 꽤 많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논술형 문항에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금융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술형 문항에 나오는 기업들이 종종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의 어떤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을 기관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소서 문항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하우형 문항에는 내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우리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실제로 채널에서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 자료들
공유해주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 채널에서 공유하는 자료들도 다 그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찾고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의 기본적인 어떤 키워드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특정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치들이 필요한지를 이미 페이퍼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페이퍼를 읽어보고 그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또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노력들이 쭉 이어져야 될 거고요. 제가 이후에 쭉 전개되는 Y형 문항, W형 문항, 하우형 문항의 기본적인 어떤 작성 가이드를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의 이용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무기술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자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Y형 문항입니다. 왜 지원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지원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있고요.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공기관 지원할 때 그냥 지원 동기라는 딱 4글자만 자소서에 딱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 세밀하게 기관에서 관심 있는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말을 길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 자세히 보시면은 해당 기업, 우리 기관을 지원한 이유와 해당 직무를 선택하신 이유,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구조화시켜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이용을 해갖고 글을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글이 작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동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동기도 물어보고 있고 역량 개발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와, 이걸 써야 되는데 700자, 800자의 글자 수의 제한이 있죠.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잡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주택공사의 실제 지원 동기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직무의 어떤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죠. 왜 이런 식으로 한국전력공사나 토지주택공사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냐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불합격 자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지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에서 아예 특정시켜 놓는 거죠. 지원한 이유를 우리 회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달라라는 형태로 특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노력과 준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까지 연계해서 대답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적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 나의 준비와 노력, 그리고 나서 어떠한 계획 실천까지 있는지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관 것만 예시를 들어갖고 한번 지원 동기 작성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국전력공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뽑아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은 많이 뽑아주면은 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들이 이걸 알고 올해 2022년도에는 정말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이 뽑아준다라고 하는 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동기 2번 문항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적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이슈와 지원의 동기를 연계시켜야 돼요. 당신네 회사가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나 이거에 되게 인상적으로 바라봤고 이거를 되게 좋게 바라봤다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지원의 동기를 연결을 시켜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분석을 통해 갖고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내가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 가지 정도는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당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연애도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이런 채용 과정에서도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도 여러분들한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소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또 시험 여러 가지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알아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 분석을 하고 나면은 해당 직무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잘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아니면은 한국전력공사의 직무 설명 자료를 보시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은 해당 이런 사업에서 기업 분석된 내용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적인 어떤 지식 기반의 준비, 기술 기반의 준비, 뭐 태도 기반의 준비들이 있겠지만 여러 형태로든 사전적인 준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적인 준비. 그러니까 대학 시절이든 고등학교 시절이든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들어오셨든 어떤 형태로든 해당 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바탕으로 일하면서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이 순서적 흐름을 지켜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작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공공기관 정보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국가가 관리하는 실제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3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여기에 다 정보가 등재가 되어 있어요. 자, 기관별 공시를 들어가셔서요.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전력공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뜨죠? 자, 한국전력공사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물론 뭐 연봉도 알고 싶고 임직원 수도 알고 싶지만 지금 빨리 자소를 적어야 되니까 경영혁신 사례랑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이런 경영혁신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연구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기관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리오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더 살아있는 최근의 정보들을 정리돼서 실제로 공개해주는 사이트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전력공사의 이슈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의 검색어를 기반으로 구글링을 하시고요. 자, 날짜는 지난 1년으로 한정을 하는 게 좋겠죠. 너무 오래된 얘기를 알아갖고 우리가 그거를 자소서에다 녹인다라는 것은 올드한 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최근 연도의 이슈를 가지고 한정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검색어로는 이 네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상황이 나오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어떤 기관별로의 어떤 최근 이슈들이 요약이 돼서 나오겠죠. 자, 요 내용들은 2021년 자료인데 2022년은 아직 구체화된 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될 거고 송배전을 지원하시는 분은 송배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뭐 지원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중선로나 아니면 송배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개발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어프로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어필을 하면서 기관에 대한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다고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2번 항목에 있는 친환경 저탄소 사업, 그래갖고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겠다고 2021년에 얘기를 했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서론, 도입 부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도입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이러한 형태의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특히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걸 찝어내시면 되겠죠. 이 정도의 이해는 있어야지 해당 기관에 관심이 있었고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감성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내가 지원하는 특정 직무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게 될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들 면접장에서 물어볼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서 여기 쓰여지는 글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직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직무기술서를 찾아보면 되겠죠. 한국전력공사는 최근에는 직무기술서가 같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직무 설명 자료라 해서 홈페이지 상에 여러 설명 자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직무 수행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로 특정 직무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다 살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나의 역할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 수행 내용이 니네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기관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나 그럼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에서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성을 살려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한국전력공사 일원으로 물가조사, 자재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등 계약 관련 업무에서 제가 준비한 노력을 더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라는 형태의 어떤 매칭을 해주시면은 기관의 입장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되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실제로 두 가지의 노력을 더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후에 이어질 어떤 나의 준비와 노력의 연계성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직무기술서의 어떤 서류적 내용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제로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를 기술해 줘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는 이미 1학년 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4학년 때까지 그죠? 근데 기관에서는 필요한 능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지식, 기술, 태도적인 경험 중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을 찾아내 갖고 내가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런 모습은 좀 준비를 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기술하는지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째, 땡땡 수업 등을 이수하며.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식적인 기반을 잡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취득 과정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이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실무적인 경험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뭐 동아리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별 과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형태로든 해당 이런 실무적 경험들도 쌓여져 있음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나의 준비와 노력까지가 제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글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에너지 시장에 맞는 어떤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최상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무자로 성장을 해나가겠다라는 형태로 직무기술서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면은 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연계를 해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의 흐름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했어요. 기업 분석을 하고 직무 분석을 하고 역량을 제시하고 포부를 제시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글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예시 말고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알려드린 알리오 사이트나 구글 이용하시면은 쉽게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순서적인 흐름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글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을 이렇게 쓰고 나서 나 가독성을 좀 높여야지 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더 잘 보이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러한 형태로 글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 일시정지를 시킨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700자에서 800자 사이의 글자 수를 가지는 글을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의 분량의 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나의 준비와 노력,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바탕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또 에듀윌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적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또 빠르게 맞춤형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왓청 유형의 문항이에요.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있었던 특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사람임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자소서를 스토리텔링 자소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지원 동기형이나 논술형 문항을 싹 빼고 남는 나머지 모든 문항들 다 스토리텔링형 자소서가 되겠죠. 건강보험공단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자소서 문항들도 다 스토리텔링 문항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에는 스토리텔링 유형의 문항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문항을 적을 때도 똑같이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 위해서 글을 적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글을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독성이라는 요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사람이 이 친구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씩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일관성을 지켜주면서 글을 작성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역시 답은 직무기술서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 가지고 있고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직무기술서와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관이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막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특허까지 냈어요. 몇몇 정출형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직무적으로 만약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도 직무적으로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기술서에 있는 어떤 필요한 역량에 맞는 경험을 했다. 맞춰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연애처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를 잘 해보지 못한 제가 그걸 얘기하기에는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연애처럼 생각을 하시고 기관과 나를 맞춰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취업을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과 감정이 아닌 행동을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적다 보면은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기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기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래갖고 논술형 문항이나 아니면 간혹 생각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문항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행위 중심의 글이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에 대해서 막 나열하는 글을 적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 중심의 글들을 작성을 해줘야 되고 그 행위 중심의 글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자소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자소서를 적을 때는 내 경험 속에서 행위 중심의 글들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무기술서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과관계, 실제로 이 인과관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직무기술서 맞춤형 자소서를 적었을 때 기관에서 조금 더 필요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강화시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단위나 직무수행 내용에서 경험의 힌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능력단위나 직무수행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경험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경험들을 찾아내면서 실제로 경험의 힌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들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몇몇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되게 대단하고 특별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단위나 직무수행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유사할 만한 경험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관련된 제도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민원인과의 응대들도 있고요. 고객 지향적인 어떤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문서를 정리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의전을 해야 되는 행사를 운영해야 되는 여러 유형들의 업무들이 다 공존해 있어요. 그 행정직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또 다른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가면서 내 경험과 매칭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능력이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자소서를 쓰는 이유는 나는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 지식적인 역량은 이렇고 기술적인 역량은 이렇고 태도적인 역량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인관계적으로 뭔가 대인관계적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조직이해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직업윤리적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모습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무기술서의 지식, 기술, 태도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실제로 능력의 힌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적인 힌트든 키워드적인 힌트든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시면은 기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글 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능력 단위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직무 수행 내용에서 동일한 경험을 찾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유사한 경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동일한 경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찾기 쉽지 않죠. 조금이라도 유사한 경험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쭉 찾아보니까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행사를 지원하고 관리했던 경험도 있고 비품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동아리 활동 자체도 1년치 어떤 식으로도 운영할 건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경험 속에서 조금이라도 유사한 경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사한 경험을 찾았어요. 자, 버디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했는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런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유사한 경험을 찾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스토리라인부터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우리 스타기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스타기법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버디 프로그램에서 기획팀 팀장으로 뭔가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던 투어 같은 경우에 흥미를 잘 얻지 못했다네요. 그래서 왜 흥미가 없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러한 원인들이 나왔고 그 원인에 맞는 어떤 행사를 기획했다라는 형태의 이런 스토리라인들이 나오게 됐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특정 기관에서 일하면서 가져야 될 어떤 기획적인 업무를 하진 못했지만 나도 이러한 식으로 내 수준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기획적인 역할들을 해봤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획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실제로 작성을 해서 앞단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스토리라인들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스토리라인에 해당하는 어떤 실제로 키워드, 역량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획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어쨌든 원인을 찾아서 조금 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경험이에요. 이거에 맞춤형으로 나의 역량이 뭘지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직무기술서에 그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직무기술서상에서 이런 거 갖다가 어필할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무기술서적인 느낌의 표현, 단어적인 표현들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찾아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쭉 봤을 때 어떤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한번 이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적 사고. 자, 그래서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분석적 사고를 했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았다라고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키워드가 나오게 되고 이게 두괄식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제목을 집어넣고요. 참여자의 성향을 확인하는 분석적 사고로 정확히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새로운 행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을 붙여주는 거죠. 자, 그때 두괄식은 미리 작성하는 것보다 스토리를 전개한 후에 두괄식적인 표현을 붙여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괄식적인 표현을 한번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에 대한 정리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 참여자의 성향을 확인하는 분석적 사고로 정확히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새로운 행사를 만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스토리라인의 전개들. 자,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이 친구가 우리 기관에 딱 일치하는 경험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 속에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강한 어프로치를 해줌으로써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실제로 자소서, 그 다음에 기관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자소서를
구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자소서 적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가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필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죠. 근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부랴부랴 4학년 때 돼갖고 그제서야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소 적을 때 나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직무기술서의 힌트를 찾아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스토리부터 먼저 찾아내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고졸 채용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보훈이나 장애 채용인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경험 속에서의 어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조금 더 기간에 적합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괄식적인 표현을 위에다 붙여갖고 조금 더 상대방이 빨리 인지하고 빠르게 읽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면은 가장 좋은 자소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 현장 실습 수행 업무를 하는 것 같다가 예시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 실습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학 설명회를 하는 상황인데 온라인 마케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게 됐어요.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브로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설명회 PT를 운영하는 과정까지가 있었네요. 이 전체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은 스토리텔링이 너무 복잡해져요. 여기에서 키워드 추출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금 쪼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로 쪼갰다라고 하면은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추출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신 다음에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에 대한 설정이니까는 뭐 자료조사 능력 같은 것들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태도를 어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배포물을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에피소드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역량적인 키워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키워드들을 딱 추출을 하게 되고요. 자, 키워드 추출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거에 맞춰서 글을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흐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스타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쭉 정리가 되죠. 자, 그래갖고 내가 어떠한 형태의 경험을 가지게 됐고 그 경험 속에서 이러한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학 설명회 홍보 활동을 진행하던 중 초기 단계에서 타겟 설정이 잘못된 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업무가 많이 진행돼서 그냥 지나칠 수는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장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유학산업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찾았고 타겟을 재설정해서 홍보 채널을 재탐색했대요. 그리고 나서 주말까지 근무를 했지만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결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타겟 고객을 찾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 단위가 다 필요가 없겠죠. 그래갖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 고객을 전략을 세웠다라는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될 거고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관점을 견제함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스토리의 방향성은 다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500자, 600자짜리 글을 작성하는데 있었던 얘기 다 써주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어필할 어떤 역량적인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한 가지의 어떤 에피소드에 집중을 해서 글을 전개를 하고 그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게 됐는지를 어필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글이 작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두괄식적인 표현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성격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마무리된 업무를 다시 작게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두괄식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마무리까지도 또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 위아래를 일관성 있게 갖춰 나가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글의 흐름들을 잡아주시면 되고 이 글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두괄식적인 표현이 조금 더 기관에서 원하는 표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직무기술서를 꼭 활용하세요. 나는 열정을 얘기를 했는데 기관의 직무기술서를 보니까 열정이 없네요. 그러면 열정 대신에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시고 그 열정을 다른 형태의 단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기 보니까 문제 해결 의지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괄식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미괄식적인 표현에다가 내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모습과 성향이 있다라는 걸 강하게 어프로치 해주시면은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된 글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글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공공기관을 지원하는데 스토리텔링을 한다? 내가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적는 거 맞아요. 그럼 경험한 사실 속에서 기관이 원하는 특정한 역량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찾아내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글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위원이나 해당 기관에서 읽었을 때 이 지원자는 이 역량이 정말로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아무래도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취업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실제로 소통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너무 꼰대 마인드인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채용 과정에서 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원자가 갑이 될 수 있는 채용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보면은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맞춰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고 기관에서는 이런 사람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관에서 제시한 거에 맞춰서 얘기를 잘 끌어나가 주시면은 좋은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유형의 문장을 적는 방법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도 두 가지 스토리텔링 일관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직무기술서를 활용해서 조금 더 기업에 맞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나만의 글을 작성을 해서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왓형 유형의 문항들 어떻게 적는지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우형 문항의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계획을 묻거나 나의 어떤 견해를 묻는 문항인데 아까 전에 한국전력공사의 문항처럼 계획을 묻는 문항이 요즘에 지원 동기와 이렇게 연계가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관이 이제 지원 동기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준비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부만 중점적으로 묻는 문항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보통 대부분 논술형 문항을 하우형 문항이라고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형 문항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신용보증기금 문항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신용보증기금 2년 전 문항인데 실제로 제가 이 문항을 같이 학생과 고민을 하면서 지도를 해줬고 그 학생이 너무 잘 적어갖고 와서 오케이 사인을 해줬는데 기금에 붙어갖고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합격했으면 일하겠죠. 그죠? 일하고 있겠죠. 그래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관에서 금융공기업들이 특히 이런 형태의 실제로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속성상 여러 가지 유형의 업무적인 흐름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금융이라는 업무 자체는 조금 더 논리적 사고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금융기관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공공기관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권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논리적인 흐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금융공기업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문항에 2번 문항에다가 논술형 문항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공공기관들이 이런 논술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새삼 깨닫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신용보증기금의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보증 총량을 늘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늘렸겠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보증 총량을 늘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PCBO 보증 등 약 8.2조 원의 보증을 포함한다면 일시적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이때 본인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장단기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항을 보는 순간 너무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도했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면접장에서 보증과 보험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PCBO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원론적인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항들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가이드. 첫 번째, 논술형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키가 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논술형 문항이 자서 평가하기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따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 논술형 문항 자체는 몇 가지 기준만 제시하면은 실제로 글의 변별력이 확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까 스토리텔링이나 지원동기형 문항 같은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문항들은 크게 변별력 차이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논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포인트만 딱딱딱 잡으면은 변별력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키가 된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형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지원자들의 대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에 논술형 문항이 있다라고 하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항은 평가에서도 굉장히, 자서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면접장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된다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금융공기업이나 기업의 퀄리티,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급여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조금 더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시내직장이라고 하는 공공기관들도 있듯이. 그래서 그런 퀄리티가 높을수록 논술형 문항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아예 평가 과정에서 논술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 과정에서 논술을 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워너비하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는 방법 가이드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에 맞는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지표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끌어내는 과정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시험에서 논술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여러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소서로 논술을 적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수많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평가 과정에서도 이런 지표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몇몇 키가 있다라는데 첫 번째 키는 수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냐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논술을 쓰게 하는 금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수치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객관적 시선으로 시장, 그 다음에 이슈를 바라보는 자세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어프로치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인구 몇 %에서 2022년 고령인구 몇 %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숫자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술형 문항을 쓸 때는 정말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명심하세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가 아닌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인구 몇 %에서 2022년 고령인구 몇 %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치적인 지표를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해보면서 통계청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키워드만 던져도 뭐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치적인 접근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제가 어떤 사회나 기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정확히 기술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해당 기관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특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고요. 사회적인 영향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삼성의 논술형 문항을 적을 때는 삼성에 미치는 영향만 제시를 해주면 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확장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창의적 논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견해죠. 나의 생각, 장단기적인 어떤 본인의 접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신용보증기금도 제시를 했잖아요. 나의 견해나 나의 생각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 글자 수의 30% 이상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의적이면 정말 좋겠지만
창의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라는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던 뭔가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창의적 사고,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크리에이티브함을 어필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논문 자료나 아니면은 구글링을 통해서 그냥 자료 검색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면 좋다라는 이론적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견해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견해를 제시해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지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견해를 제시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해를 제시하는데 크리에이티브함의 어필, 어떻게 보면 얽매이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애널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갖고 논리, 인과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인과관계를 집중을 하는데 조금 더 논리적 대안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리적 대안이 훨씬 쉽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대안이 제시됐을 때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효과들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뭐 합격자 사례니까 이미 신용보증기금을 다니고 있는 합격자의 자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항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기금의 여러 사회가 미치는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포인트들을 쭉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기술을 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꼭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점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논술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를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자소서를 적는다라고 하면은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수치적인 접근들을 꼭 하세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수치적 접근을 주제 이해 부분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높아지고 가능하면 다른 데다가도 수치적 접근을 넣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금이 이렇게 하신데 이런 나는 견해가 있다. 그래갖고 미치는 영향은 쭉 하면서 이론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상황에 대한 분석들.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이유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나의 견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특별하지 않죠.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특히 금융 관련된 상황들은 크리에이티브하게 했다가는 그 리스크 규모가 너무 커져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논리적 접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뻔한 이야기지만 정확히 나의 어떤 논리적 견해를 제시를 해주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마무리를 하고 언급을 해서 넘어가시면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논술형 문항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답은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하면은 그 안에 답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렵게 논술형 문항에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논리의 흐름을 살려준다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이런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PCBO 같은 개념도 모르고 보증이나 보증 총량 같은 개념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논술형 문항이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지 여건이나 급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논술형 문항은 저런 방법, 하우형 문항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4가지 관점에서의 정리를 통해서 글을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제가 자소서 강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강사들이 자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시보다는 간단한 개념 정도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예시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꼭 나오는 문항에 맞춰서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하고 싶었고요. Y형,
왓형, 하우형 문항의 유형별로 분리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다라는 구조를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다시 되돌려 갖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구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에 맞는 글들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은 원하는 수준의 글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은 충분히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항상 주창하는 개똥 철학인데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지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최대한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채용 굉장히 막연하고, 그 다음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설레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 년도 얼마나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 거라고 공개가 되잖아요. 나의 목표 기업도 설정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가이드를 잡게 될 텐데, 자소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최고의 결과, 그 다음에 최고의 답을 찾아 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강남 에듀윌에서 자소서를 읽어주는 윤성훈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